2025년 7월 1일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6월 수출이 전년 대비 4.3% 반등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1.8%, 자동차는 9.2%나 늘었죠. 다만 미국 중국 수출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가 5개월째 50을 밑돌았습니다. 6월 수치는 48.7, 아직 위축 국면이지만 하락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도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90일 관세에 의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 자동차 후 철강 후 디지털 분야가 핵심 쟁점입니다. PMI는 제조업체의 생산 주문 고용을 종합해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는 위축을 뜻해요. 오늘의 핵심 유야, 수출 반등, 관세 협상 진행 중, 제조업 둔화 완화, 경제 1분이면 충분합니다. 구독하고 내일도 함께해요. 2025년 7월 2일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만 골라왔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요. 5월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7월 2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와 글로벌 금리 관만 기조가 영향을 줬고 MSCI 아시아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치본드 규제 해제와 외환 스와프 확대가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오늘의 상식,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우리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죠. 물가 흐름과 경기 판단의 핵심 지표입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정리, 물가 2.2% 상승, 아시아 증시 혼조, 환율 안정 시도, 경제 뉴스, 구독하고 매일 1분씩만 함께 해보세요. 2025년 7월 3일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 이슈 3가지와 실생활에 유용한 경제 상식까지 지금부터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대외 리스크 대응을 위한 과감한 조치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 전차 180대 수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6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으로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우디 제조업 PMI가 3개월 만에 최고치인 57.1을 기록했습니다. 비석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제조업에도 긍정적 신호를 줬습니다. 오늘의 상식, PPI는 생산자가 받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평균입니다. CPI보다 먼저 움직여서 미래 물가를 예측하는 데 쓰여요. 오늘의 핵심 유야, 재정 확대, K전차 수출, 제조업 회복, 그리고 PPI 상식까지 구독하고 내일도 1분 경제 함께해요. 2025년 7월 4일 오늘의 경제 상식은 GDP.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용어를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말해요. 쉽게 말해 나라의 연봉 같은 거예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 외식 후 의료 같은 서비스, 도로나 건물 등 건설 활동까지 모두 GDP에 포함됩니다. GDP가 오르면 기업 이익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며 정부는 세금도 더 거둘 수 있어요. 하지만 GDP는 한계도 있어요. 삶의 질이나 행복, 환경 문제, 집안일은 반영하지 않거든요. 오늘의 상식 요약, GDP는 한 나라의 경제 크기에 있는 만큼 중요한 경제 지표지만 삶의 질을 반영해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제 뉴스에서 GDP 얘기 나오면 아는 척 가능하겠죠. 2025년 7월 5일 오늘의 경제 상식, 인플레이션. 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은 비싸지기만 할까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다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이에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고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3,000원이던 아메리카노가 올해는 3,800원이 되었어요. 커피 한 잔 사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다음 3가지예요. 1번 수요가 급증할 때, 공급이 부족할 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릴 때, 이럴 때 고정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연금 생활자 등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어요. 반대로 자산가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 유리해지죠.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돈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 혼란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제 인플레이션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6일 금주의 경제 이슈 3가지. 상법 개정, 야간 원화시장 개장 확대, 국채, 관세 협상. 이슈 1. 상법 개정. 국회는 이사들의 수탁자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꾀했습니다. 개정 후 코스피는 1.34% 상승했어요.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대가 작용했습니다. 이슈 2. 야간 원화시장 개장 확대.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심야 알고리즘 트레이딩 허용 및 국외기관 거래 기준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개혁의 일환이며 참여기관은 1억 달러 이상 실적이 필요해요. 이슈 3. 국채, 관세 협상. 국회는 소비 진작과 산업 지원 목적 31.8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외 연장을 추진 중이며 반도체, 자동차 수출에 중요합니다. 7월 7일 오늘의 경제 상식.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소비자들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구매를 미루게 되고, 이는 기업 매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침체를 부추깁니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어도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까지 높아지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와 경기가 동시에 낮아져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는 나빠져 경제 주체들이 이중고를 겪는 상태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물가 하락을 막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다른 하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상식 정립. 2025년 7월 8일 오늘의 경제 상식. 국가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은 나라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 지표예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경제, 정치,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해요. 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어요. 이는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이 커지게 돼요. 등급이 올라가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자금 유입이 쉬워져요. 해외 투자자들이 선호하게 되어 외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한국은 AA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가계부채나 수출 둔화가 리스크로 지적되어 세계 경기와의 연동성도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 있어요. 국가 신용 등급은 해외 자본의 유입 여부, 금리 수준, 환율 안정성에 영향을 줘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신용 등급 관리는 필수예요. 이제 국가 신용 등급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9일 오늘의 상식.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금리예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율로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죠. 시중금리는 우리가 예금하거나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예요. 기준금리를 참고해서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가 올라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에요. 금리를 내리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가계는 대출이 쉬워져요.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줄이는 데 활용되죠. 기준금리는 물가, 고용, 성장률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되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기회의를 통해 조정하죠. 이렇듯 국가 신용등급과 금리는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10일 오늘의 상식. PER이란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예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투자 판단의 기준 중 하나죠. PER이 낮다는 건 이익 대비 주가가 낮다는 뜻이에요.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인데도 PER이 낮다면 저평가된 주식일 가능성이 있어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어요. PER이 높다는 건 기대감이나 성장성이 반영된 거예요. 미래 수익을 미리 반영한 경우로 기술주나 스타트업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산업마다 평균 PER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무의미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은 낮고 기술주는 높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적자 기업은 PER이 없거나 왜곡되기 쉬워요. 그래서 PBR, ROE 같은 다른 투자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PER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11일 오늘의 경제 상식은 무역수지는 특정 기간 내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값을 의미합니다. 흑자는 외화 유입을, 적자는 외화 유출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무역수지 흑자는 외화를 버는 구조예요. 외환보 요구가 늘고 환율이 안정되며 국가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적자는 수입이 더 많아 외화가 유출되는 상황이에요. 지속되면 환율 급등, 국가 신용 저하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역수지와 환율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될 경우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반대로 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환율 상승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기업 수익, 환율, 투자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도 면밀히 관리합니다. 이제 무역수지도 아는 척 해보자고요. 7월 12일 오늘의 상식. 주식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소유권의 일부이며 투자자는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가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합니다. 기업은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수익을 기대하며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익 발생 시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경제 상황, 투자 심리에 따라 움직여요. 예상보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면 떨어지죠. 시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영향을 줘요. 기업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고 주식 수익은 배당금 외에도 시세 차익으로도 발생합니다. 일부 기업은 배당 없이 성장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주식은 수익이 큰 만큼 손실도 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예요.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주식도 아는 척 해보자고요. 7월 13일 금주의 경제 이슈 1. 한은 기준금리 동결. 7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기준금리를 2.5% 유지했습니다. 금통위원 4명은 미국 관세 리스크와 경기 둔화로 3분기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2. 한미 무역 협상 확대. 한미는 농산물, 에너지 등 품목 협상을 확대 중이며 이번 재협상은 기존 유예보다 포괄적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8월 1일 종료될 25%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 중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업계는 협상이 수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시 중입니다. 3. 관세 재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략 재편에 따라 8월 1일부터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어요. 관세 발언 후 원화 환율은 달러 대비 1% 반등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세 압박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7월 14일 오늘의 상식.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증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계약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국채는 정부,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며 국채는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고 회사채는 그 반대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고수익이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의 가치는 떨어져요. 신규 발행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채권은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금리 변동이나 다른 기관의 부도 위험이 있어요.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지만 장기 채권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에 따라 만기 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채권도 아는 척 해보자고요. 7월 15일 오늘의 상식. 부동산은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말하며 주거용, 상업용, 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대표적인 실물 자산입니다. 안정성과 실용성을 갖춘 투자처입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은 수익 구조와 리스크가 다릅니다. 예컨대 아파트는 시세 차익, 상가는 임대 수익이 중심입니다. 부동산 수익은 임대료와 시세 차익으로 나뉘며 전세는 목돈을 받아 이자 수익을, 월세는 매달 현금 유입을 기대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입지, 교통, 학군 등 다양한 요인과 금리나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출 규제 및 세금 정책은 수요자와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따르고 유동성이 낮아 매매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실, 세입자 미납 등의 리스크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16일 오늘의 경제 상식. 암호화폐란, 암호화폐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분산형 화폐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투명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천 개의 알트코인이 존재합니다. 정부나 은행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예요. 이를 통해 중앙 통제 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크고 규제도 불확실해요. 투자 전 충분한 정보와 리스크 감수력이 필요합니다. 암호화폐,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17일 오늘의 경제 상식.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처럼 특정 자산의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 변동이 적은 것이 큰 특징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기준 통화 역할을 해요. 결제, 송금, 디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폭넓게 사용돼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다, USD 코인, DEI가 있어요. USDC는 신뢰도가 높고 USDT는 발행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가격 안정 유지 방식은 실제 자산을 담보하거나 알고리즘으로 공급을 조절해요. 하지만 담보 부족 시 1달러 가치 유지가 무너질 수 있어요. 장점은 빠르고 저렴한 결제와 환전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발행사의 투명성과 규제 리스크는 항상 유의해야 해요. 스테이블 코인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18일 오늘의 경제 상식. 금은 왜 안전자산일까?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산이에요. 화폐와 달리 실물 가치가 있어 오랫동안 신뢰받아 온 귀중한 자산이에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가치가 인정된 자산이죠. 전쟁, 금융위기처럼 불안할 때 금값이 오르기 쉬워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산을 지키려는 강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금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예요. 금 가격은 세계 수요와 공급, 달러 가치에 따라 달라져요. 달러 약세 땐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실물금은 직접 보유하고 ETF는 금 가격에 연동돼 거래해요. 거래가 쉬워 요즘 다수의 투자자가 선호하죠. 금은 주식처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적어 위험 회피 자산으로 유명해요. 금의 가치도 이해 완료. 7월 19일 오늘의 경제 상식. ETF는 여러 자산을 모아 만든 상장지수 펀드예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 유동성이 매우 뛰어나고 거래가 간편해요. 펀드는 운용사가 직접 관리하고 주식은 개별 기업에 투자해요. ETF는 펀드처럼 분산되면서도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돼요. 따라서 다채로운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ETF의 장점은 분산 투자와 낮은 수수료, 그리고 거래의 편리함이에요. 초보자에게 특히 유리한 상품으로 많이 추천되고 있어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ETF의 종류는 지수형, 섹터형, 테마형 등 다양해요.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폭이 매우 넓어서 유용해요. 자신에게 맞는 ETF를 고를 수 있죠. ETF도 주의가 필요해요. 손실 가능성도 있고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커요. 기초자산과 추적오차도 꼭 함께 확인해야 해요. ETF도 아는 척 준비 완료. 7월 20일 금주의 경제 이슈 정리. 이슈 1. MSCI 선진국 지위 로드맵 발표. MSCI 선진시장 지위를 얻기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외환시장 개혁과 자본시장 개방이 핵심입니다. 발표 직후 코스피는 4년 만에 최고치. 외국인 자금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슈 2. 하는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했어요. 부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원들 다수는 올 3분기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정책 전환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슈 3. 고스포 9월 LNG 확보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9월 인도분 LNG 확보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전략이죠. LNG 도입이 안정되면 전력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줄어들겠죠.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주 경제 공부 끝. 7월 21일 오늘의 경제 상식. 신용점수란 신용점수는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는 300점에서 850점 사이로 산정됩니다. 대출, 카드 발급, 할부 유용 시 신용점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신용점수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전세 계약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상환 이력, 연체 여부, 카드 사용액 등이 주요 기준이며 오랜 기간 꾸준히 금융 활동을 해온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신용 조회가 너무 잦아도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채무는 연체 없이 성실히 이행하고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필요한 대출은 피하고 카드는 적절히 활용하며 정기적으로 신용점수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신용점수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22일 오늘의 경제 상식. 중앙은행은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등이 그 예시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의 심장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 조절 및 경기 부양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감소 효과를, 하락하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옵니다. 중앙은행은 지폐 발행 및 자금 공급을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금리 및 자산 매입 등을 통해 경기 침체와 과열을 조절하여 경제 균형을 확보합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단기 정치 논리와 거리를 두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죠. 장기적 금융 안정에 집중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뭔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23일 오늘의 경제 상식. 실업률은 왜 중요할까? 실업률은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경기 흐름을 빠르게 반영합니다. 공식 실업률에는 단기직이나 구직 포기자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체감과 차이가 나기도 하죠. 숨어있는 실업도 주목해야 해요. 경기 침체는 실업률 증가를 야기하는 반면 경기 호전은 실업률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업률은 금리 및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상황의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청년층은 취업 진입이 어려워 경기 불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부가 별도 대책을 세우죠. 고용 지표는 금융시장에 즉각 영향을 줘요. 미국, 한국 모두 매달 발표하며 투자자 관심이 큽니다. 발표 당일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제 실업률도 아는 척 할 수 있죠? 7월 24일 오늘의 경제 상식.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국가가 보장하는 지폐처럼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합니다.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성과 통제력이 핵심입니다. 현금 사용 감소와 디지털 결제 증가로 새로운 화폐 수단이 필요해졌고, CBDC는 금융 포용성, 거래 효율성, 글로벌 지급결제 경쟁력 강화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CBDC는 정부 발행 통제로 화폐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암호화폐는 분산된 민간 네트워크로 운영돼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근본 차이는 신뢰성과 법적 지위입니다. 지급결제 시스템은 더 빠르고 저렴해지며 탈세 방지와 불법 거래 추적으로 동화정책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정보 통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은 CBDC 테스트를 마치고 도입을 준비하며 기술, 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CBDC도 공부 끝. 7월 25일 오늘의 경제 상식.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은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가 1,300원이라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평가되는 것입니다. 환율은 수출입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게 팔려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적도 개선되죠. 반대로 수입품 가격은 올라서 물가 부담이 커져요. 에너지, 원자재, 해외 브랜드 등 대부분이 영향을 받아요. 고환율은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방어하고 금리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리와 환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율은 외국인 투자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며 원화 약세는 외국인 매도를
강세는 매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흐름은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이제 환율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26일 오늘의 경제 상식은 유동성 위기란 유동성은 자산이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의미해요.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죠. 주식, 부동산은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달라집니다. 경제 전체에서 유동성은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가를 나타내요. 돈이 넘치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반대면 침체가 오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유동성을 관리합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돈이 마르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요. 기업이 대출을 못 받고 투자자도 돈을 빼기 어려워지죠. 2008년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예예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선 주식이나 부동산이 활기를 띠어요. 반면 긴축 국면에서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정책 발표에 따라 유동성이 급변할 수도 있어요. 유동성은 돈의 흐름을 말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 투자 분위기도 달라지죠. 경제를 읽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동성의 중요성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27일 금주의 경제 이슈 정리 이슈 1. 2분기 한국 경제 반등 기대. 2분기 한국 경제는 0.6%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수출과 민간 소비 회복이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등 기술 수출은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미국과 중국 대상 수출 둔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슈 2. 기대 이상의 기업 실적.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고 AI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관세 협상에 따라 기업 실적은 크게 변동하며 특히 IT와 자동차 업종은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로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슈 3. 한미 무역 협정. 일본 협정 조건을 참고하여 미국이 동등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자동차, 농산물 등 산업 분야에서 양보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면서 한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7월 28일 오늘의 경제 상식. 외환 보유고의 중요성 이해하기. 외환 보유고는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 금과 같은 외화 자산입니다. 외환 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주로 미국 국채, 금, IMF 특별인출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중심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할 경우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1997년 발생한 한국 외환위기는 외환 보유고 고갈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완충 역할과 수입 대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보유고 규모는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중앙은행은 환율 변동성이 심할 경우 외환 보유고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제 외환 보유고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29일 오늘의 경제 상식. 금리란 무엇일까? 금리는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이에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고 시장금리는 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 활동과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 상승은 대출 부담 증가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리 하락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므로 금리는 경제를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주식과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금리가 오르면 빠져나와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투자자에겐 금리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 시 금리를 올리고 경기 침체 시 낮춰 인플레이션을 막거나 성장을 돕습니다.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가, 고용지표, 경제 성장률, 뉴스, 중앙은행 회의 발언 등을 통해 금리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읽는 것은 투자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제 금리 아는 척도 문제 없겠죠? 7월 30일 오늘의 경제 상식. 리세션 무엇일까? 리세션은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활동이 둔화되며 경제가 움츠러드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GDP 감소 시 리세션으로 판단합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 글로벌 수요 둔화, 금융 위기 등이 원인이 되어 기업과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또 다른 침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업률 증가, 기업 매출 감소, 주가 하락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자산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정부는 재정정책이나 금리 인하로 대응합니다. 투자자들의 경기 방어주와 금 등 안전자산 투자가 늘게 됩니다. 현금 보유도 투자 전략으로 고려되며 장기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리세션은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시기예요. 기업, 가게, 정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리세션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7월 31일 오늘의 경제 상식.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성장은 생산과 소비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 증대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자본, 노동, 자원 등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기술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어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이런 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장려합니다. 공공투자는 민간 기업의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정책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기술 이해와 활용 능력이 중요하며 미래 일자리, 투자 기회도 기술 기반입니다. 경제 성장의 필요성도 아는 척 할 수 있겠죠?